예, 안녕하십니까. 김남진입니다.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 신강론, 그러니까 새롭게 발행된 이제 교재, 우리 학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이 한 번 정도는 시간을 내서 보셨으면 하는 과목, 교재를 한 번씩 훑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함께하는 지체장애 학생 교육입니다. 그 이전 판서부터 지체장애를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많이 이제 참고를 했던 도서가 아닌가 싶고요. 그 판형이 23년도에 새롭게 이제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본 강의에 있어서는 이제 수업의 범위라든지 깊이가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시간은 정해져 있는 데다가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조금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학교 수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니만큼 학교 수업 시간과 같이 깊이 있게까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살펴볼 거고요. 더불어서 이제 쭉 이제 목차 중심으로 살펴본다 손치더라도 한 번씩은 봐야 될 내용들을 제가 건드려 드리는 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3페이지서부터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즉 단원이 지체장애 학생 교육의 개관입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체장애 학생의 교육,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학교 수업 시간에서는 각 담당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이제 흥미 유발을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지요. 그러나 시험과는 무관한 단원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면 지체장애 학생 교육의 법적 기초, 25페이지에 보시면 지체장애 학생 교육의 법적 기초 이렇게 나와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26페이지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가 특수교육법은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전부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26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여기에 제2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수교육이 무엇이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이 부분이 나오죠. 이 부분을 왜 언급하냐 그러면 지체장애아 교육 파트는요, 부득이하게 우리가 중도화되고 있다라는 것, 중도화 혹은 중북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를 하게 되면 보조공학하고 같이 엮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담 지원이라든지 가족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하다가 끝에 보면 보조공학 기기 지원 이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보조공학 기기 지원이라든지 학습 보조기기 지원, 통학 지원 및 정보 접근 지원 이런 표현들이 나올 겁니다. 이 부분들이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보조공학 기기하고 맞물려서 이제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단답식으로 많이 물어보는 내용들이에요. 더불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전부 어디에 들어가냐 그러면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법을 공부하셨을 때도 확인하셔야 될 내용이지만 지체장애아 교육을 공부하실 적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이쪽에서 지체장애아 교육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공학기기 지원, 학습보조기기 지원, 그 다음에 정보 접근 지원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에 이제 새롭게 이제 개정판이지 않습니까? 이 판이 개정판인데 새롭게 포함된 내용이 있어요. 법 안에, 우리 특수교육법 안에 중도 중복이라는 표현이 이제 공식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중복장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요. 중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조금은 더 깊게 살펴봐야 될 정의가 뭐냐 그러면 중복장애다라는 이야기야. 중복장애, 그 다음에 시청각장애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2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중도 중복 장애라고 이야기한 거 있죠. 중도 중복 장애. 자, 그래서 중도 중복 장애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냐 그러면 거기에 반가로 1번하고 2번을 잘 보셔야 돼요.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입니다. 지적장애 그리고 자폐성 장애가 아니라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다음에 반가로 2번 보면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이와 같이.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중도 중복장애란 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우선적으로는 아까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지적장애를 갖고 있거나 혹은입니다. 혹은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두 번째 시각장애를 갖고 있거나 청각장애를 갖고 있거나 지체장애를 갖고 있거나 정서행동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1번과 2번 조건을 모두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반가로 1번에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고요. 1번과 2번의 관계는 그리고의 관계예요. 이 두 개는 and의 개념입니다. and. 그리고 위의 개념은 or의 개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정서행동장애까지만 나오면 학습장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법률적으로는 중도 중복장애라고 했을 때는 1번의 조건과 2번의 조건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중도 중복장애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시청각장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중도의 개념은 갖고 있는 거예요. 중도의 개념은 갖고 있대 시각과 청각에 한해서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7페이지에 나를 보시게 되면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장애의 정도가 심하다, 중도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시청각장애를 이야기할 때 학습이 곤란하고 다음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정보 접근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하나, 둘, 세 가지잖아요. 그렇죠? 시각과 청각에 모두 어려움이 있고 라는 조건 외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모두 언급되느냐? 시험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뒷부분에 있는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표현은 실질적으로 시험에서 언급되지 않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학습 곤란까지만 이야기해도 시청각장애와 같이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의사소통이라든지 정보 접근 이 부분까지 정의상으로는 이와 같은 세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되지만 시험에서 간략하게 언급할 적에는 학습의 곤란함을 겪는다. 여기까지만 언급하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는 시각장애하고 청각장애를 합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감각장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와 같은 감각장애라는 용어는 중도 중복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단순히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합쳐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감각장애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시청각장애하고는 구별이 돼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법은 한번 참고사항으로 보세요. 우리 지체장애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나. 다만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건데 장애인복지법상에서 이야기하는 지체장애와 특수교육에서 이야기하는 지체장애는 그 범위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특수교육에서 이야기하는 지체장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장애인복지법에서 이야기하는 지체장애와 그 다음에 뇌병변장애 이 두 가지를 모두 합한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그 다음에 30페이지
31페이지 나와 있는 부분들은 참고로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2페이지 갑니다. 지체장애 학생의 교육의 전달 체계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통합교육 파트를 배우거나 혹은 특수교육학 개론 과목을 통해서 특수교육이라는 게 어떠한 전달 체계를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많이 다뤘던 내용입니다. 바로 33페이지의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의 연계적 서비스 체계죠. 큰 어려움이 없는 장애다. 그러니까 큰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적으로나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다면 가장 밑으로는 일반 교육에 참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분리교육으로 가는 것이다. 가장 위쪽, 그림의 가장 위쪽을 보게 되면 가정병원 나와 있잖아요. 그와 같은 곳으로 가는 것이다. 더불어서 정상화의 정도를 이야기를 할 때 밑으로 내려올수록 정상화에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34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외의 교육 배치 형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순회교육 이제 세 가지인데요. 순회교육과 순회교육, 그 다음에 병원학교, 그 다음에 원격 수업, 이렇게 병원학교, 원격 수업 세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우리가 지체장애 교육에서 중요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어떤 장르, 어떤 영역에서 또 중요하냐 그러면 건강장애아 교육에서 건강장애아 교육 파트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도 이 세 가지를 뭐라고도 이야기하냐 그러면 대안적인 교육 방법이다. 대안적인 교육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대안적인 교육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건강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장기간 입원을 한다거나 통원 치료를 받아야 될 필요가 부득이하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학업 결손이라는 부분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순회교육, 병원학교, 그리고 원격 수업 이 세 가지를 대안적인 교육 방법이다. 혹은 대안적인 교육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안적인 교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순회교육과 그 다음에 원격 수업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법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다. 자, 이 부분은 건강장애 파트에서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35페이지 지체장애 학생의 효과적 교육 수행의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점들 때문에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게 어렵느냐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물리적 환경의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36페이지 보면 적절한 기자재 및 서비스 협력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서로 다른 교육관으로 인해서 지체장애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을 위해서 달달달달 암기하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가볍게 보시면서 넘기시면 될 내용이고요. 37페이지 지체장애 학생 교육을 위한 교사의 능력과 역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체장애 학생 교육을 위한 교사의 능력 보시게 되면 이제 제일 밑에 쪽으로 가면 신체 및 건강관리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구성 및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다음 페이지 38페이지 봅니다. 38페이지 보면 진단평가 방법 및 기존평가 방법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다음에 세 번째, 자료를 수정하고 보조공학기기와 관련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잖아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성 혹은 시험을 위해서 봐두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특별한 교수 전략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교수 전략, 거기 보게 되면 내적 언어 교수법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내적 언어 교수법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적 언어 교수법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는 건데요. 우선적으로 선생님들이 이 내용을 한 번도 보지 않으시고 기억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을 본다 그러면 도출될 수 있는 혼란스러워서 도출될 수 있는 답안이 뭐냐 그러면 자기 교수 혹은 소리내어 생각 말하기
think aloud 이야기하는 거예요. think aloud.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답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정답이 내적 언어 교수법인데 말입니다. 그러면 내적 언어 교수법이란 무엇이냐 그러면 우선적으로 학생들에게 읽기 교수를 가르친다라고 했을 적에 가장 효과적인 교수 방법은 뭐냐 그러면 익히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반복 읽기예요. 반복 읽기 중에서도 어떠한 반복 읽기를 추천하냐 그러면 소리내어 반복 읽기라는 교수 방법을 추천을 합니다. 근데 우리 뇌성마비를 갖고 있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음, 발음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자체가 안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와 같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소리내어 반복 읽기라는 것을 시킬 것이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경우에는 선생님이 읽는 방법을, 책을 읽는 방법을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범을 보여주되 학생은 그 시범 보여주는 부분을 잘 보고 그 과정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머릿속으로 시연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시연하는 거. 그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 내적 언어 교수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 뭐라고 돼야 되냐 그러면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 어려운 학생을 위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 자체가 지금 전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적용을 시켜서 머릿속으로 따라 읽어보도록 시범 보인 후 잠시 시간을 내주는 것. 당연히 시범을 보이고 학생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내적 언어 교수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상은 더 설명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본 교재에 474페이지를 가게 되면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고, 여타 우리가 추후에 시간이 돼서 살펴보게 될 중도 중복장애 학생의 교육과 관련해서도 그 안에서도 다시 한번 소개가 되고 있는 내용이니만큼 우리 선생님들 혹여 모르셨던 선생님이 계시다면 한번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38페이지 다섯 번째 설명하고 있는 게 특정 장애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음에 3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9페이지 가면 지체장애 학생 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할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직접 교수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다음에 40페이지 보게 되면 협력자, 자문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력관리자로서 부모 상담자 및 지원자, 그 다음에 41페이지 넘어가면 장애 학생을 위한 옹호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다만 40페이지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협력 자문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과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장애 학생에게 다양한 전문적인 서비스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냐 그러면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인지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신체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있지요.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그와 결함의 문제를 보완시켜주기 위해서는 공학기기의 지원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공학 전문가도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은 익히 우리 선생님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협력의 관계를 구축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우선 학생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풀인 서비스라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다음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풀아웃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풀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실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거냐 그러면 치료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풀인 서비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에 풀아웃은 뭐냐 그러면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교실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겠죠. 이것하고 무엇을 분리시켜 버리는 거냐 그러면 치료를 분리시켜 버리는 것. 예를 들면 치료라는 부분을 위해서 학교 수업을 하고 있는데,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해당 학생을 양호실로 데리고 가서, 별도의 공간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풀아웃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시게 되면 거기 풀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고 나와 있죠. 협력 관계에서 교실에서 데리고 나가서 치료실에서 1대1로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실로 들어와서 교사와 협력하여 교육 현장의 기능적 맥락에서 풀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풀인 서비스, 우리가 통합적 치료 이렇게도 많이 부르고 있어요. 통합된 치료라고도 많이 부르고 있는 이 풀인 서비스가 더욱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지금 40페이지에서 언급해주고 있다라는 것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입니다. 지체장애 학생 교육의 최근 경향과 관련해서 팀 협력의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42페이지에 보게 되면 통합교육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언급을 해주고 있고, 43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중도 중복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눈 크게 뜨고 잘 지켜봐야 될 내용이 있죠. 왜냐 그러면 이 본 내용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냐 그러면 아주 방대하고 깊이 있게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2022 개정 기본교육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간 정도 보면 2022 개정 기본교육과정이라는 표현이 보이실 거예요. 거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중등도 및 중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2022 개정 기본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누구를 주된 타겟으로 해서 개정됐냐 그러면 지금 언급하여 있는 바와 같이 중도 혹은 중복장애, 중등도 및 중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이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 다음으로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 초점을 뒀냐 그러면 학습 수준, 중등도 및 중도장애 학생들의 학습 수준은 상당히 좀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서 학습 수준도 고려하고, 다음에 또 고려했던 게 뭐냐 그러면 생활 연령이라는 것을 고려하지요. 그 생활 연령을 고려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학생들의 정신 연령이라든지 발달 연령을 고려해서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의 학습의 속도,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습 수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게 되면 상당히 배움의 정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전환이라는 개념하고 맞물려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연령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접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학생의 학습 수준과 생활 연령을 고려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생활 연령이라는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음 줄로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이다 라는 표현 나오죠. 그래서 맞춤형 교육과정이다 라는 표현도 우리 선생님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특이하게도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과거에 특수교육을 교과 혹은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활동 이렇게 구분을 했었거든요. 선생님들 기본적으로는 교육과정 총론 정도는 전부 공부를 하셨을 것으로 알고 특수교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특수교육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편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수교육의 편제를 보게 되면 교과, 교과군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그래요. 기본 교육과정도 마찬가지로 여타의 교육과정하고 동일하게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활동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만, 2022 개정 기본교육과정에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그러면 과거의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활동 이 부분은 그대로 놔두면서 여기에서 일상생활 활동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추가가 됩니다. 일상생활 활동. 이 일상생활 활동이 새롭게 추가가 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2022 개정 기본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그 이전의 교육과정하고 특성을 달리하는데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러면 중등도 그리고 중도 장애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일상생활 활동이다라는 부분을 새로운 영역으로 추가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22 개정 기본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그리고 일상생활활동 이와 같이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다시 한번 일상생활활동 영역이 신설되었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고 일상생활활동에는 어떠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해서 5가지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밑에 쪽 의사소통, 자립생활, 신체활동, 여가활동, 생활적응 이와 같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선생님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43페이지에서는 가장 간단한 수준에서 중도 중복장애 아동들, 학생들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선생님들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총론 있죠? 총론 수준까지는 꼼꼼히 살펴봐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43페이지 계속 이어서 갑니다.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적용이라는 부분이 이제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다음으로 44페이지에 보면 보완대체 의사소통에 대한 활용 혹은 확대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1장에 대해서는 모두 살펴봤습니다. 1장 내용들은 각 장의 그 제목이 이야기했듯이 가장 뭡니까? 간단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하셔갖고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잡는데 활용을 하시고 아까 몇몇 군데 시험과 관련해서 꼭 보셔야 됩니다 라고 언급해 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장 갑니다. 바로 이어서 2장 갈게요. 협력이라는 단어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49페이지 갑니다. 협력적 접근과 관련해서 협력의 의미와 협력 과정이라는 게 나와 있네요. 이 부분 우리 통합교육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단 봅니다. 협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서로 다른 전문 영역의 사람들이 지체장애 학생의 요구와 문제를 확인한 후 요구를 충족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보시게 된 밑에서 두 번째 문단요.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보세요. 협력팀 전문가들은 직접적으로 지체장애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지체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상담 및 자문을 제공을 해서 학생에게 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선생님들 익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역할 방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역할 방출입니다. 역할 방출 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협력적으로 팀을 꾸려서 지체장애 학생들을 지원을 한다 그러면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다간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학문적 접근, 간학문적 접근, 초학문적 접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지체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역할 방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무엇이 제공하냐 그러면 간접적인 서비스도 제공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확인을 하냐 그러면 역할 방출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지체장애
지체장애 학생들에 대한, 우리 지금 지체장애 학생에 한해서 공부하는 거니까요. 지체장애 학생들에 대한 간접적인 서비스다라는 부분, 간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간접 서비스입니다. 지체장애 학생들에 대한 간접 서비스. 자,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봅니다. 50페이지 보면 협력팀 구성원의 역할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한번 쭉 보시고요. 다음으로 어디를 보시느냐? 53페이지 갑니다. 협력팀 모델입니다. 통합교육에서 진짜로 열심히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학문적 팀 접근, 간학문적 팀 모델, 다음 페이지에 초학문적 팀 모델인데 통합교육도 리뷰할 겸 간단하게 살펴보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통합교육에서는 이렇게 설명했다가 지체장애아 교육 넘어오니까 또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은 항상 똑같습니다. 다학문적 팀 모델 한번 봅니다. 53페이지에 다학문적 팀 모델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익히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진단하고 평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각자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학문적 팀 모델에서는 학생을 위해 지원을 제공하는 팀 구성원들 간에 만나고 협의하는 일이 거의 없다. 자, 정리하면 이렇죠. 평가도 각자, 진단도 각자, 평가도 각자, 정보 교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우리 통합교육 파트에서 배웠던 내용 아닙니까? 이와 같이 각자 이루어지는 것 외에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언급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다음 모델이 뭐냐 그러면 간학문적 모델이죠. 간학문적 모델. 54페이지 넘겨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정보 교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간학문적 모델이 만들어져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기적으로 정보 교환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5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각 팀 전문가가 학생을 위해 중재를 실행하거나 지원을 제공한다. 결국은 다학문적 접근에서 드러났던 바와 같이 진단도 따로 평가도 따로 이루어지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내용이죠. 다음에 초학문적 팀 모델입니다. 초학문적 팀 모델 봤더니 두 번째 줄에 역할 방출이라는 용어 나오죠. 조금 전에 우리 살펴봤던 역할 방출, 간접 지원, 간접적인 지원, 간접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으로 학생이 자연스러운 활동에서 전문가에게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도록 팀 구성원이 협의해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4페이지 아까 살펴봤던 문단 바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원형 진단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원형 진단.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줄 내려오게 되면 다시 역할 방출, 통합된 치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교육 할 적에 어떻게 했냐 그러면 초학문적 접근, 초학문적 접근 팀 모델의 주요 원리 이렇게 공부를 해서 주요 원리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로는 원형 진단이 이루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 다양한 전문가들이 아동을 중심에 놓고 공동의 진단이 이루어지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역할 방출이 이루어진다. 역할 방출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간접적인 서비스 혹은 간접적인 지원 이와 같은 표현으로 언급이 되더라. 마지막으로 통합된 치료. 통합된 치료는 맨 왼쪽에 있네요. 통합된 치료라고 이야기하는 것. 통합된 치료는 뭐의 일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풀인 서비스의 일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우리가 통합교육 파트에서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됐습니다. 다음뿐만 아니라 54페이지 끝난 게 아니라 그 아까 봤던 문단 계속 봅니다. 통합된 치료 이게 끝날 무렵에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초학문적 팀 모델에서는 삽입교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삽입교수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기술을 교수한다라는 내용까지도 같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55페이지 갑니다. 협력팀 실행을 위한 과제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5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족 참여와 가족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가족 참여와
협력에 대해서, 그 다음에 57페이지 넘어가면 가족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60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이제 치료사 및 지원 인력과의 협력과 관련해서 치료사와의 협력, 그래서 물리치료사는 어떤 일을 하느냐, 작업치료사는 어떤 일을 하느냐, 언어재활사는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죠. 시험과는 무관합니다. 시험과는 무관합니다. 63페이지 지원 인력과의 협력이라는 내용, 그 다음에 64페이지 협력 실행하기, 그래서 협력 실행 절차, 협력적 진단에서부터 다음 페이지가 쭉 이어지고 있고 64페이지 사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잠깐 끊었다가 제3장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